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와 그 준비 중인 그 거래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최경준이고요. 저는 지금 준비 중인 거래소 지닉스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을 학교에서 전공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금융 쪽에서 일을 했고요. 투자 쪽에서 주식 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사모펀드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거래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 대해 저희 거래소는 이제 코인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고요. 저희가 5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북경대 동문 친구로서 이제 3명의 한국인 친구 있고 2명의 중국인이 있는데 저희들 다 금융 배경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거래소를 설립한 목적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전통적인 금융과 새로운 금융시장, 즉 이제 코인으로 이루어진 금융시장을 잇기 위해서 그런 다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래소의 그 팀은 모두 청와대학교 아니면 베이징 대학교에서 졸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국 현직 팀으로서 어떻게 이 직원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팀 구성 자체가 네. 사실 학교 때부터 다 서로 알던 선후배 네. 관계고 다들 금융을 하던 친구들이고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투자성이 높다는 거는 일찍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011년에 지금부터 6년 전에 비트코인에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였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금융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이슈화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대체제로 어떤 거론이 될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일하던 회사에서 사실 제가 동료들한테 혹은 제 보스한테 이제 이메일로 그 비트코인 지금 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미국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너네 미국 거래소 있으니까 나는 한국 거래소 없다 사라. 그때가 이제 한국 돈으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던 때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어떻게 사냐 비트코인 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사실 계속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코인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상업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확신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근데 그 기회를 이제 올해 보았고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인이 좀 더 제도권에 들어오고 상업화되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와도 되겠다. 여기서 사업을 해봐도 되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 첫 번째 단계라고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래소를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첫 단추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직장을 버리고 사표를 쓱 내고 이제 여기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코인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코인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전통 금융의 많은 부분들을 이것들이 이제 대체할 수 있고 금융을 완전히 바꿔놓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추세에 저희가 앞장서기 위해서 저희 거래소는 사람들이 단순히 와서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을 사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앞으로 보는 저희의 미래는 사람들이 지닉스에 와서 코인을 사고 은행 업무를 보고 투자를 하고 보험을 들고 방세 월세를 내고 부동산을 거래하고 그런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모든 이제 전통 금융을 완전 이제 코인계로 가져오는 그런 이제 로드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거래소를 설립된 뒤에 그 한국 현지 시장에 더 주력하실까요?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 대해 더 주력하실까요?
일단 한국 시장에 주력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일단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시장이고, 그리고 규제적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많은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시작을 하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거래소 이름도 지닉스라고 네. 지은 이유는 이게 상당히 되게 외국적인 이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보다는 조금 더 미국 영어 느낌이 나는,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글로벌 기업으로 네. 도tum하기 위해서 그런 포석을 놓는 그런 브랜딩을 한 거죠. 네. 왜냐면 저희 이제 그 원래 일하던 그 공동 창업자 중에는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홍콩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저희 네트워크가 사실 미국, 캐나다 쪽에 다 있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저희 팀에 있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나 네트워크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이 첫 스텝이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지금 그 글로벌 시장에 관한 그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당장 없고요. 네. 한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대로 이제 좀 더 넓게 적용하는 그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2년에서 4년 안에는 한국 시장에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추측도 많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금 요즘의 규제의 특징이 방관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가장 그 피해가 많은 부분만 금지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사기가 되게 많이 성행했던 ICO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스탑을 시켜놓는다든지.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는 제가 본 뉴스인데 또 금감원이 가상화폐를 아직 규제할 계획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규제의 방향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싱가포르의 그것과 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제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도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나라의 벤치마킹을 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한국 특유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전면 폐지라든지 전면 금지 같은 조치보다는 등록제나 아니면 인허가제, 일본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화폐냐 이제 상품이냐에 대한 이제 규정도 곧 내려질 것으로, 저희도 한 내년 초에서 6개월 정도 안에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랑 이제 많이 소통을 나누고 있는 은행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도 비슷한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래소를 설립한 뒤에 그 어떤 화폐 종류를 먼저 상장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할 거고요.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이 정도 일단 메이저 코인으로 보고,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일단 상장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조금 더 마이너하지만 좀 유망한 코인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뭐 카이버, 바이텀, 이오스, 이런 대시 이런 코인들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 리스트가 사실 상당 부분 완성이 되었지만 약간 변수가 남아 있어서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다른 거래소에서 보시는 거와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코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거래량이죠. 거래량. 네. 두 번째는 이 코인의 성장 유망성. 그러니까 정말로 이 코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돈으로도 살만한 코인인지, 개인 돈으로도 투자할 만한 코인인지,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은지, 그리고 지금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많이 중요할 테니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다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도 이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거래소를 설립한 뒤에 그 보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보안 문제는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도 구체적인 문제인데 모든 거래소들이 겪는 문제죠. 네. 저희는 사실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법이 다른 거래소들이랑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버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그 서버의 아키텍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가상화폐 지갑을 운용하는 방법 핫 월렛 그리고 콜드 월렛 준비 지급률 지급 준비율 어떻게 저희가 세팅을 할 것인지 또 직원들 안에 내부 방침 예를 들면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개인 컴퓨터를 어떻게 쓸 건지 혹은 회사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 쓰면 안 되는지 어떤 메일을 쓸 수 있고 쓰면 안 되는지 이런 듯한 내부 매뉴얼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완전한 하나의 세트 메뉴죠. 세트 메뉴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근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보안은 100% 해킹을 막고 싶다.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해커도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들어오게 하려면 이용자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집에다가 자물쇠를 많이 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키가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물쇠가 많으면 들어오기가 힘들죠. 불편하고. 그래서 그건 항상 이제 대가가 있는 것 같아요. 딜레마 같은 거죠. 들어오기 쉬우면 해커도 들어오기 쉽고 들어오기 어려우면 해커도 들어오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전략적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의 편리함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안전성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저희 접근 방법입니다. 네. 그럼 다른 거래소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다른 거래소에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 저희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작은 기능들이에요. 작은 기능들이라고 하면 가격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유저에게 알림을 주는 시스템. 근데 그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앱을 통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자나 전화로도 가능하게 해서 앱으로 받으면 내가 못 볼 수도 있는데 문자나 전화는 확실하잖아요. 좀 더 그렇게 해서 가격에 도달했을 때 사람이 추매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손실을 볼 가능성을 줄이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코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 거래 주문 기능이 필요해요. 고급 거래 주문 기능. 근데 그 부분이 사실 한국 거래소들에 많이 없는 점입니다. 취약한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급 주문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실을 막거나 아니면 이제 이익을 확보하는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급한 변동에 따라서 그런 고급 주문 기능들을 가지는 그런 기능적인 차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운영진의 노하우와 경험이죠. 왜냐하면 저희 운영진은 다 금융 출신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의 관점으로 많이 거래하는 것과 코인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투자 추천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나 그리고 시황 분석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 있는 다른 거래소들은 사실 금융 출신의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경영진들로 이루어진 팀을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없는 걸로 메이저 거래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적인 투자적인 조언을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처럼 찐썰을 만나서 코인타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래소에 있어서는 되게 영광이기도 하고 좋은 기회예요. 감사합니다.
코인타임이나 찐서는 한국에 지금 이번에 많은 큰 거래소들을 인터뷰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래소가 이렇게 만나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을까요? 찐서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우리들이 있는 우리 주주들의 네트워크, 우리 주주들의 이제 친분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아름아름해서 지금 여기에 같이 사업적으로 이제 알아가는 기회도 갖고 또 이런 인터뷰 기회도 갖고 그런 것이 저희의 기회이고 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코인계에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자원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미 상당히 성장한 거래소들이나 아니면 기업들, 매체들에 저희들의 지인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이 코인계에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향후 그 전망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업 전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개월 정도 이내에 그 홈페이지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을 한다는 게 이제 바로 거래소를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 사전 예약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우리 가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 마케팅 홍보 기간을 한 2주에서 4주 정도 갖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픈. 그래서 한 1월에서 2월 내년 초쯤에 저희가 오픈을 할 것으로 예정을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홍보를 할 거예요. 그 단기적인 거고 좀 더 중장기적인 거는 이제 1년, 2년 안에는 상장하는 코인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리고 사업 비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전통 금융 업계에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하는 투자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코인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코인, 아무도 없는 투자 상품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융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통해서 저희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로드맵을 이제 단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협력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으신가요? 협력하고 있는 어떤 것들? 은행 같은 기관이 있으신가요? 협력한 은행. 지금 저희가 같이 협력을 협상 중인 은행이 한 2곳에서 3곳 정도 있고요. 네. 그럼 그 은행들이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 은행들은 이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인증 기능, 사용자들의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입출금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들이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회사들에게는 잘 오픈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기업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제 업력, 트랙 레코드 같은 것들이 다 있어서 신용도가 쌓여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은행과 협상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개인적으로 그 어떤 토큰이 거래되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많은 토큰들에서 거품이 끼어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만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코인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코인이 정말 필요한가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이 코인의 기능을 다른 부분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이 코인이 반드시 블록체인화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서비스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코인을 공격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에 그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코인이. 그럼 그 코인이 과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보다 더 필요한가? 아니면 그것들이 보다 훨씬 더 월등해서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병렬된 상품이라면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갖는데 블록체인화된 것밖에 차이점이 없다면 그러면 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네. 그럼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사실 비슷해요. 연장선인데 네.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 이 서비스가 블록체인화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요즘에 KPMG가 이제 회계장부랑 지금 여러 가지 어카운팅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블록체인화된 회계장부랑 블록체인화되지 않은 회계장부랑 블록체인화된 게 훨씬 좋은가?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고 확실히 그것이 좋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일 한국국세청이 2017년 국제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상화폐가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재화인지 아니면 화폐인지, 지금 저희가 느끼기로는 정부는 화폐로 인정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스탠스인데, 이거를 만약에 재화로 인정하게 돼서 부가세를 이제 붙이게 된다면 사실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가상화폐 거래할 때 그런 세금 붙일 때 주식에는 안 붙일 거냐, 아니면 주식하고 같이 적용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국의 활발한 주식 거래량이나 가상화폐량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제 부가세나 이제 과도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방향에서 발전하는 방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투자자의 명의에서 한 곳에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한다는데요. 그럼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들어가고 나오는 돈의 그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고 싶어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 행각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 정확히 누가 누구의 돈으로 어디로 보내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가 제대로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여쭤보신 세금 문제나 아니면 이번에 입출금의 어떤 실명제 같은 이런 문제들은 다 결국에는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